협동조합의 날을 맞이해서 준비한 2부 공유회 진행을 맡은 춘천시 협동조합 지원센터장 조경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공유회는 2021년도 저희 춘천시 협동조합 지원센터에서 진행한 춘천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 사업, 연구사업, 2건의 연구사업이 있었고요. 춘천 협동조합 운동사 연구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업의 연구 결과 발표를 위한 자리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연구사 발표 이후에는 협동조합 과거를 통해 새로움을 발견하다라는 주제로 시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눔 시간을 마련하였으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 우리 새로운 협동조합 모델 발굴의 키워드는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돌봄, 자원 순환형 마을 플랫폼 구축이라고 하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소규모 연구 사업이 진행이 되었고요. 첫 번째 발표는 현재 지역에서 우리 마을 봄내 동동 사업으로 춘천형 마을 돌봄 교육 공동체가 5개 동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모든 공동체 안에는 협동조합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를 배경으로 마을 돌봄을 위한 민간 거버넌스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돌봄 모델 연구 결과를 여성협동조합 이선미 이사장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 돌봄 정책도 한번 돌아보고 시민이 바라는 초등 돌봄의 방향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춘천형 돌봄 모델을 제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발표는 우리 지역사회가 당면한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민의 참여와 마을을 기반으로 한 마을형 자원순환 플랫폼 모델을 현장조사를 기반으로 한 연구 결과를 제로웨이스트 춘천의 환경활동가 송현섭 님이 발표해 주십니다. 이어지는 두 분의 발표 끝까지 경청 부탁드리고 두 분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춘천 여성협동조합 마더센터 이선미 이사장이라고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딱 10분입니다. 10분 동안 5개월간의 연구 용역 내용을 빠르게 제가 서머리해서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맡은 연구 주제는 마을 돌봄을 위한 민간 거버넌스,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돌봄 모델 연구입니다. 되게 긴 제목을 갖고 있죠. 제가 이제 연구 사업을 하면서 지역에 있는 시민들을 만나고 심층 면접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거버넌스라는 말도 상당히 어려워하셨고요. 사회적 경제 관련된 인지도 상당히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갈 길이 멀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연구 목적 및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연구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2018년부터 진행되었던 정부의 온종일 돌봄 정책과 관련돼서 이 돌봄 정책이 지역에서는 어떻게 구현이 되고 있고 이 정책을 배경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정부가 2018년 공보육률을 50% 목표로 상향 조정하면서 지금 초등 돌봄 교실이나 마을 돌봄 관련된 정책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역까지 그 체감이 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춘천에 있는 시민들은 돌봄과 관련된 정책들이 지역에서 구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관련된 얘기를 그 뒤에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중심으로 온종일 돌봄 정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춘천시 같은 경우는 이 돌봄 정책과 관련돼서 수요자들이 인지를 잘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온종일 돌봄 정책 자체가 부처별로 연계가 없이 분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 학교 돌봄으로 일컬어지는 초등 돌봄 교실이 있고요. 이건 교육부에서 소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마을 돌봄 관련된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공동육아 나눔터, 방과후 어린이집 있고요. 제가 노란색으로 이제 표기를 했는데 춘천시 같은 경우는 방과후 어린이집 돌봄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기관들이 지금 돌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저마다 중앙 부처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봄 관련된 모든 사례들이 공유가 되거나 같이 관리가 되고 있지 못하고 있죠. 부처별 연계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돌봄 수요를 파악하고 집행하는데도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대상과 관련된 건데요. 대부분 맞벌이나 저소득 중심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부모, 전업주부이시거나 이런 분들은 거의 지금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 사각지대가 지금 양산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돌봄의 공적인 체계들이 지금은 소득 중심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하나가 이런 한계점만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민간 거버넌스 관련된 선진 사례들이 있고요. 그 사례를 이 연구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2018년부터 진행되었던 온종일 돌봄 체계 관련된 선도 사업을 진행한 바 있고요. 서울과 경기, 전남, 광양, 충남, 홍성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좀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아마 모든 정부의 정책이 시행이 되면 한 가지 사례나 한 가지 모델로 시행이 되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것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다양한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원과 환경에 연계해서 다양하게 구현을 했다는 거죠. 그게 좀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2011년부터 시작된 혁신교육지구 사례가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혁신교육지구라는 말을 쓰지 않고 행복교육지구라고 말을 씁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강원도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행복교육지구 추진 과제 중에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연구 방법 및 절차입니다. 연구 방법은 문헌조사 및 심층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돌봄 수요자 및 돌봄 종사자 총 16명을 심층 면접을 했고요. 총 5회차에 걸쳐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춘천면 마을 돌봄 교육 공동체에 참여를 하고 있는 5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5개의 공동체 안에 사회적 경제 조직이 지금 다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직들 초대해서 돌봄 모델 관련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주요하게 모델링 사업인데요. 춘천형 마을 돌봄 교육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호반 안심마을 공동체의 돌봄 사업을 모델링하였습니다. 사례 중심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 춘천시의 상황은 어떤가 그걸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춘천시의 돌봄 현황 상황입니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틀어서 정책적 용어로 이제 마을 돌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역에서 시민들이 생각할 때의 마을 돌봄과 교육부에서 생각하는 마을 돌봄 관련된 용어가 약간 다르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춘천도 보면 전국적인 추세에 맞게 지역아동센터가 상당히 많고요. 다함께 돌봄센터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층 면접을 해보니 다함께 돌봄센터를 알고 계신 시민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 한계가 좀 있고요. 강원도의 다함께 돌봄센터, 범위구미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정원이 100명인데 36%의 충원율을 갖고 있습니다. 공동육아 나눔터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도 있지만 그 수가 현저히 적고요. 그래서 마을 돌봄 같은 경우는 총계가 이제 37개인데 84%의 현원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초등 돌봄 교실 같은 경우는 90개의 개소수를 갖고 있고 현재 1,480명을 지금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교육지원청의 자료에 의하면 춘천시의 초등학생 전체 수는 14,149명이에요. 그중에서 춘천시에 있는 공적 돌봄 체계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2,409명이고요. 약 17%입니다. 근데 이 수가 정확하다라고 볼 수 없는 게 사실 중복되는 수가 있겠죠. 근데 저희가 여태까지 돌봄 관련된 수요들을 제대로 파악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로밖에 진단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춘천시의 초등학교 돌봄교실 참여율을 보면 8.2%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온종일 돌봄 정책이 2018년도에 시작되고 나서 서울 경기 지역으로 초등 돌봄 교실이 상당히 많이 확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거의 정체된 상황이고요. 90개의 개소수는 그 이전부터 있었던 개소수이고 지금도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돌봄이 사실 전체적으로 공부율이 높아지려면 마을 돌봄과 공적인 초등학교의 돌봄이 다 같이 상승해야겠죠. 두 개가 다 돌봄 관련된 공급을 많이 해줘야 사실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막 이제 걸음마를 뗀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춘천형 마을돌봄 교육공동체 봄내동동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저희 시부에 나왔던 자료를 제가 캡처해서 지금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연구보고서에는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5개의 공동체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연간 3,800만 원의 지원금을 갖고 지금 네트워크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필수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요. 사회적 경제 조직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심층 면접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해서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시민이 바라는 초등 돌봄은 어떤 방향일까? 먼저 주 양육자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주 양육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1차적인 돌봄 안전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아이가 엄마 아빠가 직장이 있거나 없거나를 떠나서 소득 구분을 떠나서 1차적으로 돌봄을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욕구가 있으셨고요. 자녀의 학년에 따른 다양한 공간이 필요한데 지금의 돌봄 공간은 아이들을 약간 가둬놓는 형식의 그런 돌봄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가 학교를 제외한 다른 마을 돌봄과 관련돼서 부모님들이 별로 신뢰하고 있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투명하고 안전한 돌봄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돌봄 사각지대 관련된 아까 얘기했었죠. 한계점에서 얘기했던 소득 구분이나 이런 맞벌이 그런 제한이 없이 누구나 돌봄을 필요로 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열려져야 된다. 이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돌봄 종사자와 관련된 분석입니다. 돌봄 종사자와 관련돼서는 제가 인터뷰를 해본 결과 대부분 다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돌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4시간, 5시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서류 업무까지 이제 병행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고요. 그래서 돌봄에 집중할 수 있는 업무 여건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가 낙인 효과 없는 통합적인 돌봄이 됐으면 좋겠다. 특히 이 얘기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이 센터에 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나 학원에 간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센터를 이용하는 가정들 같은 경우는 저소득 가정이 많고요. 한부모 가정이 많죠. 근데 그런 것들이 뭔가 그렇게 분리되는 것들이 되게 서로 부담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센터를 운영하시는 종사자분들도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그 소득 구분이나 이런 것들을 비율을 좀 풀어달라 이런 요청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가 돌봄 종사자 역량 강화 관련된 부분인데요. 실제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활동을 하면서 협의회 구조 안에서 이런 역량 강화 관련된 모임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막 생긴 신생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서로 교류도 없고 저마다 다른 상황에서 지금 돌봄을 수행을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종사자들끼리 교류를 하거나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가 협의체 구성과 관련된 건데요. 지역마다 돌봄을 수행하려면 학교도 있고 다함께 돌봄센터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죠. 이런 다양한 돌봄 주체들이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지역은 돌봄 수요가 이 정도 되는데 어느 몇 프로 정도까지 높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같이 하고 아동들과 관련된 사례들도 같이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협의체가 지금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시급하게 이제 마련을 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가 마을돌봄 교육공동체 사회적 경제 조직 분석인데요. 이 내용은 봄내동동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초대해서 만든 간담회 자리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연 3,800만 원의 지원금으로 어떻게 보면 되게 유연하게 지역에 맞게 지금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5개의 공동체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돌봄 의제에 맞는 사업을 할 때
뭔가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인큐베이팅 과정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도 하셨고요. 그리고 학교를 상대해서 돌봄을 수행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 민간에서 시청하고 사업하는 것도 좀 어렵긴 하지만 학교와 같이 하는 거버넌스 사업이 이전에도 별로 선례가 없고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가 온종일 돌봄 정책 선도 사업과 같이 돌봄 선도 사업을 춘천에서 좀 유치를 해서 기본적인 예산을 그리고 인력을 투여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열악한 상황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가 연간 8천에서 9천만 원의 예산을 갖고 움직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3,800만 원의 예산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좀 증액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하나가 마을 돌봄을 위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관련된 건데요. 다함께 돌봄센터는 뭔가 돌봄센터 관련된 것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돌봄을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모델링 관련된 건데요. 호반 안심마을 만들기 모델을 통해서 어떤 가능성을 좀 확인할 수 있을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지원해서 저희 사례가 또 방송에 나오거든요. 저녁에 7시에 보시면 저희 사례가 영상으로 나올 겁니다. 저희 공간은 되게 자유로운 공간이에요. 어린이 작업장 공간이 있고 도면과 같이 아이들이 드나들 수 있는 작업장 공간과 카페 공간 그리고 만화방 공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작업하는 사진들이고요. 네, 아이들이 만든 그 작품들입니다. 그날 와서 즉흥적으로 내가 뭘 만든지 주변에 애들을 보면서 이제 만들기도 하고요. 이런 작업들을 하기도 하고, 저 우산도 보이죠? 우산은 아이들이 학교를 등원을 했는데 우산이 없어서 비를 맞고 가야 될 때 안심 우산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장 이용자 수인데요. 저희가 이제 중복 이용자를 다 제외하고 나온 내용입니다. 호반초등학교의 전교생 수가 289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4월 달에 43.2%, 5월 달, 6월 달 보시면 40%가 넘는 아이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높은 수치죠. 그만큼 아이들이 주도하고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되게 편하게 생각해요. 우리 공간으로 생각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호반 안심마을 같은 경우는 이런 단계별 계획을 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동네 정거장 같은 뚜루뚜 공간을 조성을 하고 이 안에서 민관을 이어나가는 다양한 조정자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2022년에는 돌봄 네트워크 협의체를 형성을 해서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작은 도서관, 이런 돌봄 주체들이 같이 하는 상시적인 돌봄 협의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뚜루뚜 같은 경우는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방과후 협동조합이나 다함께 돌봄센터 관련된 모색을 하려고 합니다. 연구보고서의 전체 결론인데요. 춘천형 온종일 돌봄 정책을 한번 추진을 해보자. 단계적으로 한번 로드맵을 한번 짜봤습니다. 1단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복교육지구 추진단을 기반으로 춘천시의 돌봄 수요와 공급을 좀 파악을 하고 돌봄 공백을 없애는 초등 방과 후 온종일 돌봄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보자. 2단계가 돌봄과 관련된 조례가 좀 제정이 되어야 실제로 다함께 돌봄센터 관련된 부분들이나 민간에서 진입할 수 있는 다양한 여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제정을 좀 해보자는 게 있고요. 돌봄 교육 협의회를 구성을 하자.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리 동네 둥동과 관련돼서 온종일 돌봄 선도 사업으로 좀 예산을 증액해서 제대로 좀 운영을 해보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3단계 같은 경우는 돌봄 구축을 위한 아동시설 제도 개선과 관련된 겁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사회복지 대상자와 일반 대상 비율을 5대5로 조정하고 민간시설에서 요청할 때 다함께 돌봄센터 위탁 승인 절차를 제도적으로 마련하자는 겁니다. 실제로 춘천 같은 경우는 춘천시의 유휴 건물 공간에 다함께 돌봄센터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공간에 사실 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되게 부모님들이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공간 관련돼서는 만족도가 높으신데 거리와 관련돼서 고민이 많이 있으십니다. 또 하나가 우리 동네 마을 창작소 이런 사업들 어린이 작업장과 연계하는 것도 되게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거점별로 온종일 돌봄센터를 설립하고 소규모 사업을 통해서 뭔가 인큐베이팅 하면서 이제 돌봄 사업을 진입할 수 있도록 그런 길도 좀 열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4단계가 민관에 있는 돌봄 종사자 같은 경우는 처우가 열악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거 관련돼서 표준 임금제를 좀 적용하면 어떨까 고민들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이 나와 있는 사회적 일자리를 돌봄 시설에 많이 투여를 해보자. 특히 방학 중에 돌봄 일자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거점별로 마을 돌봄 교육 협의회를 좀 조성을 하고 봄내 돌봄 온이라는 페이지를 구축해서 원스톱으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체계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가 시에서 하는 정책들뿐만 아니라 주체들의 역량 강화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런 주체들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까 할 때 교육 공동체에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인큐베이팅하는 과정들을 좀 제대로 만들고 그리고 돌봄 컨설팅이나 교육 역량 강화 관련돼서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송현섭 환경활동가입니다. 저희는 지난 6월 3일에 바로 이 자리에서 중간 보고회를 가졌고요. 한 70% 정도의 보고를 하였었는데요. 나머지 부분 오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목은 마을형 자원순환 플랫폼입니다. 그 앞에 협동조합 모델 발굴이라는 것까지 붙이면 굉장히 길어지는데요. 저희는 마을형 자원순환 플랫폼이고 단체 기반이 없는 홍주리 활동가와 저와 함께 상반기 동안 연구를 하였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연구를 하겠다라는 그 지원을 하고 면접을 봤을 때 실태조사, 기초조사보다는 사례조사를 많이 하라는 과업 지시를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지 이런 실태조사가 아닌 춘천 지역에는 과연 쓰레기와 관련된 업체들 그리고 체계들이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였습니다. 목적은 우리 지역사회 춘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와 대한민국 모두가 당면한 이 폐기물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굉장히 소비자들이 먼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소비 단계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제로웨이스트 활동들 그리고 사용 후 폐기 단계에서 하고 있는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자원순환 플랫폼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한번 조사해 봤고요. 결국은 춘천에 맞는 마을형 자원순환 플랫폼은 무엇인가라는 것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이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조사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한 6가지로 분류해 봤는데요. 춘천시의 생활 폐기물들과 재활용품들을 수거하고 있는 체계들, 그렇게 해서 재활용품들이 얼만큼 선별되고 판매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적 조사, 그리고 춘천시에 등록된 재활용 업체들, 그리고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가공업체 한 곳, 그리고 나머지 3곳은요, 전국의 자원순환 플랫폼들 현황, 그리고 제로웨이스트 숍들을 비교 연구했고요. 국내 자원순환 조례가 제정된 곳들, 그리고 그것의 우수 사례들을 연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형 자원순환 플랫폼은 이것이 아닐까라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선 돌봄 연구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정책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이기 때문인데요. 춘천시 여러분들이 쓰레기 문제에 관심은 많고 그리고 매일 버리고 누군가가 수거해가고 치우는 현장들을 보시기 때문에 반쯤은 전문가이신데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모두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례들을 저희가 조사한 것들 알려드릴 텐데요. 춘천시의 생활 폐기물과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도 연구해 보니까요. 춘천시 인구의 약 절반이 공동주택, 아파트라고 불리는 곳에 거주를 하고요. 나머지 절반의 인구가 단독 다세대 주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수도권은 대부분 모든 공동주택의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민간 업체가 수거하는데요. 춘천시는 다른 점은 민간 수거 업체는 아파트에서 여기 보이시는 5가지 이것들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재활용품과 생활 폐기물은 춘천시가 수거하고 있는데요. 위탁 업체에 맡겼지만 공공수거라고 불립니다. 아래 보시면 권역도가 있는데요. 춘천시를 이렇게 6권역으로 나누고 한 권역당 2업체가 책임으로 수거하는 형태인데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는 쓰레기를 매일 배출하죠. 그리고 아파트를 제외하면 품목별로 배출하지 않죠. 이렇게 매일 배출하고 혼합 배출한 것들을 매일 수거하고 혼합 수거하는 것이 춘천시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춘천시 자원순환과에 예산이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수집, 운반, 선별, 그리고 폐기 후 단계입니다. 지금 2018년 이후로 쓰레기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발생 저감. 이 단계에서 많은 예산이 투여되지 않고 예산이 곧 정책인데요. 정책이라고 선언은 하였지만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2016년부터 20년까지 수집 운반에 얼마만큼 예산이 소요되는지를 봤더니요. 이제 100억 단위입니다. 현재로서는 거의 200억 단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민간업체에서 공동주택의 재활용품들을 수거한 후에 어떻게 처리하느냐. 민간업체는 아파트에 비용을 주고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때문에요. 거의 100%에 가깝게 판매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략 154개 공동주택에서 26개의 업체들이 공동주택과 자율계약 형태로 계약을 맺어서 재활용품들을 수거해 가는데요. 2024년까지만 이 형태로 지속될 거고요. 2024년 이후부터는 춘천시도 다른 지자체와 예외 없이 공공이 책임 수거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되니까 앞에서 보여드린 표에 공공수거와 민간수거가 나뉘지 않고 모두 공공이 수거하는 형태로 갈 텐데요. 물론 여기서 또다시 위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업체들은 계속 존재하고 일을 할 텐데 현재로서는 아파트에서 분리배출장이 존재할 때 이 책임이 누구인가, 책임의 주체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관리사무소도 그냥 존재하는 것을 관리해준다라고 생각하시고 경비분들도 본인의 일은 아니지만 아파트 내에 있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시는데 지금까지는 아파트가 재활용품으로 인한 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이지만 2024년 이후에 지자체와 직접 계약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것인지 갈등의 소지들이 많이 발생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연구하는 과정에서 춘천시에 쓰레기와 관련된 모든 사업체들을 다 만나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춘천 환경사업 노동자분들을 인터뷰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공공수거, 위탁업체들 총 14개 업체들의 소속 노동자분들이 2019년 6월에 노동조합을 설립하셨습니다. 이분들이 총 4가지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분들이 설립하게 된 계기가 바로 1번입니다. 노동 환경 개선인데요. 현재 야간 근무를 하고 계신데 이것의 주간 전환이 1차적인 목표이고 거의 99%이 노동조합의 설립 목표이자 완결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 52시간이 굉장히 뜨거운 화두이잖아요. 그런데 주 6일 48시간을 일하시는데요. 주 6일 48시간이라는 시간이 낮에 일해도 사실 굉장히 권장돼야 될 시간은 아닌데 이분들이 근무하시는 시간은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주 6일 48시간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수거할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또 생기고요.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춘천시에서도 2019년에 제로웨이스트 춘천 2450 정책 계획서 안에도 들어있던데요.
그 12개 위탁한 업체들이 좀 비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고질적인 체계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걸 권장하겠다, 지원하겠다라는 게 사업계획서 안에도 있더라고요.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분들도 조직 체계에 문제가 있고 회사의 운영 방식, 비효율적인 업무 처리 등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셨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좀 같은 문제인데요. 춘천시에서 가업 지시서를 내줄 때는 불법 폐기물은 수거하지 말아라 라고 하지만 이 위탁 업체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모든 것들을 말끔하게 신속하게 수거해 갔느냐 아니냐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상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규정과 현실의 혼선이 있고요. 네 번째는 여러분들 혹시 문전 수거라는 거 직접 경험해 본 분들 계신가요? 저희가 쓰레기를 배출하는 방식은 두 가지, 문전 배출과 겉전 배출이 있는데요. 단독 다세대 상가에 사신다면 음식물 쓰레기는 용기, 전용 용기에 문전 배출하시는 게 사실 법적으로는 원칙인데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봉지에 담겨서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품과 같이 배출되고 있고 같이 수거되는 현장에서 재활용품의 품질이 많이 하락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야간 근무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좀 표로 구성해 봤는데요. 안전사고 유형에 일단 19%, 네, 숫자가 잘 안 보이네요. 넘어짐, 낙차, 허리 부상은 뭐 낮에 일해도 발생할 수 있지만 밤에 일하기 때문에 훨씬 많이 발생하는 굉장히 일반적인 사고고요. 뭐 목숨,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진 않지만 12%를 차지하는 교통사고입니다. 야간에 교통사고를 당한다라는 것은 거의 바로 사망으로 이어지는 문제라서 이 지점 때문에 2019년에 환경부에서 작업 근로자들에게 작업 지침을 크게 세 가지를 내리셨는데요. 보호장구 안전 기준을 강화해라. 그리고 샤워실 등을 마련해라. 2인 1조로 수거하던 시스템을 3인 1조로 바꿔라. 춘천시도 대부분 위에 첫 번째, 두 번째는 바꾸려고 지향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주간 전환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주간으로 전환한 지자체들 대표적으로 몇 개만 적어봤는데요. 경기도 의왕시를 2011년도에 시범적으로 먼저 해봤고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환경부가 주간 전환해도 충분하다라는 근거를 수립한 후에 2019년에 지침을 마련한 후에 변환한 지자체들인데요. 옆에 제가 근무 시간을 적어놓은 이유예요. 우리가 주간 전환이라고 하면 낮 시간에 쓰레기를 수거해? 그러면 교통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대부분 새벽 5시에서 6시부터 수거를 시작하시고 출근, 통학 전 시간에 대로변에 쓰레기를 다 수거하신 후에 낮 시간에 마을 안으로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춘천시에서 뒤에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춘천시에 유일하게 모든 재활용 관련 업체들은 수거와 운반만 한다라고 보면 딱 한 곳의 업체에서 가공까지 하는 곳이 춘천 케미칼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주로 경기도나 아랫지방에 많이 있는데 강원도에 흔치 않은 곳입니다. 플라스틱 중에서 PP와 PE라고 하는 것들만 수집을 해오고 그것을 분쇄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이 이 업체의 주력 사업인데요. 연간 한 1,500톤 정도를 처리하고요. 여기 사업체에서 가지고 오는 그런 수집하는 비율은 지자체 입찰이 60%인데요. 저 지자체는 춘천은 아니고 경기도 용인과 충남 홍성이라고 하고 입찰이기 때문에 매년 바뀝니다. 그리고 30%가 춘천에서 직거래를 하는 건데요. 여러 개의 사업체에서 수집한 것들을 한꺼번에 가져와서 재료로 삼고 있고 나머지 10%는 개인들이나 저희가 혹은 이런 용어를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도복꾼이나 개미 다람쥐라고 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리어카보다 조금 큰 것들을 움직이시는 분들인데요. 그분들이 수집한 것들이 약 10%가량 된다고 합니다. 이 업체는 충분히 기계를 더 돌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기 때문에 춘천시가 이 부분에 굉장히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발생된 가게든 혹은 주택이든 발생된 플라스틱 쓰레기 중에서 PP와 PE만을 수집해서 이 업체로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춘천시 환경사업소에서는 개근되는 쓰레기의 양이 줄어드는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요. 네.
그래서 춘천시에서 전체 발생되는 쓰레기들이 여러분들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재활용률이잖아요. 재활용률도 지금까지 인류가 발생된 모든 플라스틱 쓰레기의 재활용률이 몇 %이냐, 춘천시에서는 몇 %이냐 다 다양하게 다른데요. 네, 시간 너무 초과했네요. 네. 춘천시는 발생된 양 중에서 한 40% 정도만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강원도 쓰레기는 다른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 특별히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재활용 업체를 만났을 때 시사점은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매일 배출, 혼합 배출 때문에 재활용률이 매우 하락한다. 그래서 품목별, 요일별, 거점 배출 시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을 쓰레기에서 자원으로 바라보는 법 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뒤에 자원순환 조례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릴 거고요. 생활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지역에 많을수록 춘천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더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4번에서도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네, 지역의 재활용 업체들은 춘천시와 파트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지원해 줘야지 많이 생기겠죠. 이제 뒷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마을형 자원순환 플랫폼 협동조합 모델을 발굴하겠다라고 했는데 한 3가지로 나눠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리백은 지자체에서 지원해서 생겼다라기보다는 지자체의 욕구들, 쓰레기를 줄여야 온실가스가 줄어드는 성남시의 욕구를 성남환경운동연합이 착안을 해서 경기도 마을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주민들을 교육시키고 주민들이 단순하게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여의 주체가 되는, 실천하고 참여하는 주체가 되는 자원순환 마을 활동가가 되어서 3가지 형태로 마을형 플랫폼들을 운영하는데요. 가운데 있는 것이 거점형이라고 해서 24시간은 아니지만 이렇게 문을 열고만 닫고만 한 장소에서 열고 닫고 하는 거점형 자원순환 가게고요. 오른쪽은 가장 최근에 생긴 건데요. 이마트라고 하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이미 자동차를 가져가는 곳에서 자원순환 회수센터를 열었고요. 가장 왼쪽에 있는 거는 이동형으로도 가능하다. 잠깐 2-3시간 문을 열고 닫는 이동형. 이 3가지의 시사점은 건물이 의리의리하지 않다. 새로운 건물을 짓지 않았다. 컨테이너 1-2개 갖다 놓았다. 기존의 시설을 활용했다. 팝업으로도 실험해 본다. 이런 곳들이 지금 현재 12개 운영 중이고요. 내년 말까지 21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걸 만든다라고 하면 기존의 클린하우스를 상상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혐오시설이라고 싫어할 텐데요. 이런 걸 설득을 했고 현재는 사람들이 실내를 통해서 자원순환 가게에 더 많은 재활용품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울산 방송이라고 하는 곳이 2020년에 제로웨이스트 숍을 열면서 이걸 방송에 제작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려고 했는데요. 해보니까 시민 참여가 굉장히 높고 방송 시청률도 굉장히 높았겠죠. 그래서 올해는 제로웨이스트 숍을 넘어서 자원을 회수하는 역할을 동시에 한 거고요. 건물은 훨씬 멋있고 예쁘고 하지만 앞서 보여드린 성남 자원순환 가게와 거의 유사한 모델입니다. 이렇게도 가능하다라는 것, 그리고 시민들의 요구가 이만큼 충분하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 조작을 잘 못하겠네요. 네. 혹시 해주실 수 있나요? 하고 계신가요? 저랑 상충하는 것 같은데. 너무 뒤로 갔는데요. 아까 앞으로 조금 울산 뒷장으로 넘겨주세요. 울산 뒷장인가요? 네. 3번째 형태는 서울의 망원시장이라고 하는 재래시장에 활동가들이 모여서 고민을 하다가 제일 먼저 실험을 했던 곳은 망원시장이라고 하는 재래시장이었고요. 이 활동이 근간이 되어서 서울시 MPO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작년에 전국 최초로,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를 파는 제로웨이스트샵
최초로 시작을 했고요. 그 기존의 제로 웨이스트 숍이라고 하면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작은 공방 형태의 한 명이 선한 의지로 하는 건데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마을 활동가들이 주축이 되어서 하고 있고 물건을 파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앞서 성남이나 울산이 하는 것처럼 재활용품을 회수하는 그런 커뮤니티 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성남과 울산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알맹상점의 사례들을 본보기로 해서 확대된 형태들이 성남과 울산 등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알맹은 이렇게 물건을 파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요. 전국적인 제로 웨이스트 캠페인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캠페인들을 이끌었고요. 다음이요. 네, 요거 넘겨주세요. 이런 플랫폼들 세 가지 사례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환경단체가 지자체와 함께 지원한 거고요. 두 번째는 특이하게 방송사가 한 것. 세 번째는 자원 활동가들이 한 사례인데요. 첫 번째 마을형 플랫폼은 아래로부터 긍정적인 방식의 재활용품 수거가 가능하다. 그리고 민간형 제로웨이스트 숍은 여전히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자본금 등이 필요하고 법 제도적인 부족한 상황들이 있고. 네, 다음입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자원순환 관련 조례가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시간이 없어서 2020년에 자원순환 기본법이 생겼죠. 1986년도에 폐기물 관리법이 생기고 나서 정말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러서 기본법이 생겼고 관련해서 자치 조례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춘천시는 아직 2012년에 제정된 폐기물 관리 조례 하나뿐이고요. 강원도도 자원순환 기본조례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네. 강원도, 네, 여기 넘어가. 네. 춘천시가 자원순환 기본조례를 당연히 만들어야겠죠. 폐기물 관리 조례로 지금의 정책을 뒷받침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기존의 조례랑 차별성을 두어서 상위법들, 환경과 관련된 상위법들과 잘 역할을 구분해서 지으면 될 것 같고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꼭 넣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저희 요약인데요. 마을형 자원순환 플랫폼을 만들어야 하지만 덩그러니 혼자 누군가가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원순환 기본조례, 마을을 지원하고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 자원순환 기본조례, 이후에는 관련 조례들, 시행 규칙들이 필요하고 이 모든 것들의 거버넌스 역할을 하는 자원순환 지원센터. 지원센터는 지금의 협동조합 지원센터처럼 자원순환 사회 경제에 대한 교육과 홍보 역할을 할 것이고요. 사업을 위한 상담, 실태조사와 정책연구, 사업 모델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역의 다양한 기관들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동네마다 하나씩 마을형 자원순환 플랫폼들이 만들어진다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마을을 사랑하고 가꾸고 하는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운영진들은 꼭 마을 활동가가 외부에서가 아니라 그 마을에서 발굴해야 하고 수익 사업으로도 무포장 리필들이 필요하지만 교육도 할 수 있고요. 공익적 활동인 캠페인과 자원의 회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마을의 자원순환 플랫폼이 과연 어떤 걸까? 이렇게 다양한 무포장 제품들을 취급하고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모든 것들의 포장을 벗겨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이렇게 회수센터 역할을 하는데 많은 거의 80에서 98%의 사람들이 한 번 경험하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이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겠다. 굉장히 뿌듯하다라는 말씀들을 하시고요. 다양한 것들을 지역에 맞게 회수할 수가 있고 공유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많이 줄였습니다. 작년 반기에 677kg, 올해는 3개월 만에 800kg. 그리고 모든 그 리필하는 제품들은 다 쓰레기를 줄인 양이고요. 네. 춘천에 요선당이라고 하는 가게 그리고 올해 사회혁신센터에서 담화가게 모아가게를 진행했고요. 자발적으로 아파트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수거한 양이 3,100kg입니다. 춘천에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민들이 중간 보고회 이후에 요구들이요. 마을 쓰레기 책임관리 사업, 자원순환 마을 활동가 그리고 알맹이 도시 그리고 재활용들을 높일 수 있는 분리배출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응답도 있었습니다. 네, 정말 마지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구 결과의 의미만큼이나 그 두 가지 주제 애정을 너무 듬뿍 쏟아주셨던 두 분의 발표자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긴 시간이었고요. 지금 김윤정 소장님의 발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잘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저희 발표는 20분을 예정하고 있으나 아마도 소장님께서 시간을 조정해서 짧게 마무리해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춘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힘들게 첫 발을 떼었던 운동사 연구입니다. 우리 김윤정 소장님 모시고 춘천 협동조합 운동사 연구 결과 공유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상이 네, 잠시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단상. 저기 프레젠테이터도 있어야 되니까. 마이크는 고정해 드리는 게 낫나요? 네. 영상을 먼저 주세요. 네. 네,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춘천시 협동조합 운동사 연구 용역을 맡게 된 나비소셜 컴퍼니의 김윤정 연구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저도 많이 기다렸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춘천에서 협동조합과 관련된 과거사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과거사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담길 수 있을까 굉장히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어렵기도 한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네, 좀 충실하게 하고자 진행은 하였는데 다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나중에 나누는 과정에서 조금 더 보완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운동사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대부분 이렇게도 기록이 없었나? 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타격, 소위 현타라고 하죠. 네.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도 그 사진 어디 갔더라? 그거 어디 갔더라? 그 서류가 분명히 눈앞에 선한데 남아있지 않은 경우 누구한테 있더라? 네, 이런 과정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되는데 하루하루를 사는 속에서는 그런 중요함들을 잊고 사는 것이 이렇게 일반적이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이번 사업을 수행하게 된 사업 배경과 이제 목적입니다. 가장 크게는 우리 지역에서 협동조합 운동을 하셨던 그리고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어떤 협동체로서의 조직을 만들어 왔던 분들의 발자취, 탐색. 물론 지금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협동조합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많은 협동조합은 비교적 짧은 시간, 10년, 10년도 지금 길다고 보고요. 2000년대 이상 이게 지나오면서 만들어진 협동조합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 이전에 협동조합이 전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옛날에는 어떤 협동조합들이 있었고 또 조금만 자료를 찾아보면 과거 일제시대 1919년 한국의 협동조합 운동사가 한 100년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그 100년 사이에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을까? 있기는 했을까? 궁금하다라고 하는 그런 지점들을 함께 질문에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기록들을 체계적으로 잘 마련할 수 있는 좀 아카이브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협동조합마다의 각각 시대적 상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통해서 좀 질적인 측면에서의 협동조합 도시란 것이 어떤 의미일까?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 그 방향을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먼저
그 진행 과정에서는 이제 연구진과 협의기관에서 총 10회, 10회에 걸친 회의들을 진행을 하면서 갔고요. 그리고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좀 디지털화되어 있는 것이 이제 예전 신문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1920년대나 뭐 30년대 이 정도만 하더라도 주로 이제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신보 그런 초창기 신문들만 일정 부분 디지털화가 되어 있고 그 지역의 신문들은 대부분 90년대 이상 이후가 지나가면서 좀 일부 남아 있는 것들. 네, 그런 부분들은 아마 그 검색을 통해서 찾으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많이 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쉽게 찾기 어려울 만한 기록 자료들을 신문 자료 중심으로 한 20건 이상, 그리고 춘천에서 Y신협에서 30년사 기록 자료를 만들어 두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여러 이제 내부적인 기록 자료들을 취합을 했고요. 각 협동조합 단위에서 사진 자료 한 100여 건 정도 이렇게 수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확인 작업이 인터뷰를 통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그 오래된 협동조합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과거에 그 이제 실패한 경험 속에서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개인과 기관을 통틀어서 한 20여 건의 인터뷰 조사를 통해서 이제 구술을 통한 어떤 그 에피소드라던가 아니면 이제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것을 뭐 정확한 수치로 확인하는 작업들이 일정 부분 빈약할 수 있는 지점 이런 것들이 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6월 2일 날 중간보고 및 간담회를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성과공유의 자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구성은 과거 파트, 이제 과거 시대에 있어서도 20년대부터 60년대 사이에 일제강점기와 그리고 해방된 이후에도 한국전쟁을 포함해서 이제 전후에 좀 어려웠던 생활을 볼 수 있었던 곳과 그다음에 70년대에서 80년대 주로 한국에서 신협을 통해서 협동조합 운동이 일어났던 그 시대이고요. 90년대 이후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협동조합들의 움직임들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시대별로 탐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춘천시의 협동조합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 그리고 이 그 협동조합의 이제 현 주소 다양한 조합들이 어떠한 그 경험들을 가지고 현재의 실태들을 좀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지점들이 정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미래 파트에서는 협동조합의 간담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문해 주시고 그 나누었던 간담회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것에 대한 어떤 성찰 과제들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파트로 이제 과거사인데요. 그 아주 오래된 협동의 이야기들, 물론 이제 일제 시대를 통틀어서 그 이전 그리고 이후 우리에게는 이제 향약이라고 하는 어떤 협동체들의 약속, 그런 이제 약속이라던가 규칙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공동체의 움직임들이 있었고, 그리고 뭐 두레라던가 개라던가 그 이후에도 마을 단위의 어떤 다양한 상호구조의 움직임들은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활발했던 전통들이 일제시대를 통해서 일정 부분은 관리를 목적으로 관제화되거나 아니면은 그 감독을 위한 그런 방식으로 좀 변형이 되기도 하고, 혹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소멸이 되기도 하는 과정들을 전반적으로 겪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일제강점기를 지나 이제 해방이 된 이후에도 실제로 생활고와 그 맞물린 여러 가지 좀 움직임들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주요하게 있었던 움직임들을 몇몇 자료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좀 재미있었던 자료는 도촌동약이라고 신부급 진해 1위에 전해지는 향약 고문서입니다. 이제 그 내용이 굉장히 이제 분량도 많고요. 추정되는 것으로는 한 400~5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 그 다양한 내용들 중에서 실제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그냥 사진으로 보시기에는 오래됐고 한문으로 돼 있으니까 대단한 것 같다라고 보시지만 실제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몇몇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근심과 재난을 당하면 서로 도와주는 일. 그러니까 화재를 당해서 다 타고 남은 것이 없을 때는 상하를 막론하고 각기 지붕을 이을 집판단, 석가래 한 개를 가지고 와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 시대의 어떤 화폐로 환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정도의 명확한 그 역할이라던가 상호부조의 규칙들이 제시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마을 공동체의 축제, 경조사 이런 시기들에 아주 구체적인 조항들까지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그 시대에는 주로 어떤 것으로 물물 교환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서로 경조사를 챙기고 이제 협동의 움직임들을 마을 단위로 가져갔는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20년대에서 60년대까지의 이제 신문 기록을 주로 탐색을 했는데요. 주요 이제 키워드들을 한번 구분해서 자료를 살펴봤는데 혁신, 자조와 연대, 그리고 사회적인 비판, 그리고 관제형 협동조합과 공공지원에 대한 어떤 그 연결성들, 시대적 생활상, 인물, 이렇게 한번 좀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좀 혁신이라고 좀 키워드를 붙여보기는 했는데 1927년 조선일보 기사 중에 산업청년회라고 하는 기사가 제법 분량 있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조선의 산업화를 위해서 청년들이 시도했던 움직임으로 축산부, 농작부, 재정부, 그리고 연구와 사업을 하고 청년 산업운동까지 겸하는 굉장히 통합적인 청년들의 운동성이 사업과 연결된 구조,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들을 출범시켰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청년회가 시기적으로 1927년이다 보니까 그 시대에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일제시대에 뭔가 벌리고 싶지만 벌리지 못하고 감시가 심했던, 그리고 억압받았던 이런 것들을 이 청년들의 시도에 굉장히 힘을 싣고 또 관심을 가지면서 지지했다라고 하는 것이 기사의 뉘앙스에서 읽히는 지점들이 좀 특이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이했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 시대 사람들이 청년들이 나서서 뭐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얼마나 열렬히 바라고 지지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읽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1926년에는 매일신보에 입승 제조기계 청년 발명가라고 하는 자료가 있었는데 이 입승 제조기계는 가마니를 짜는 기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쌀을 생산하고도 가마니를 짜는 것들, 이런 것 자체가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이 생활상이 좀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박창훈 씨라고 하는 이제 신남면에 계셨던 분이 입승 제조 기계를 만드는 방법들을 다른 지역에서 공부를 하고 배워오고 이것을 이제 기기로 발명하고 나서 생산 판매 조합까지 창립을 하는 것으로 사업을 확장했던 그런 부분들의 기록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자조와 연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자들끼리의 협동, 춘천 수육 판매자 조합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조합에 대한 것들이 일정 부분 활성화되었던 부분, 그리고 여기에 읍내 이제 유지들, 지역 유지들이 결합해서 이것을 사업을 좀 크게 확장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목탄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직원들의 공동구매 형태의 가전제품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은 추적조사가 되기 어렵다 보니까 해석의 여지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사회적인 비판을 담은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본 관리인들이 조합을 관리하면서 고액 연봉을 챙겨가는 것이 조합을 어렵게 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농협이 창설되고 나서도 실제로 이제 농민을 위한 사업을 하기보다는
부정과 아니면은 그 정치화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농민 조직들이 대대적으로 사회적 비판을 하고 나섰던 것들이 이 시기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으면서도 실제 이제 그 관주도형으로 소비를 촉진시키거나 아니면 유통이라던가 판매의 목적, 그리고 또 어떤 이제 수익금을 관리하거나 하는 것들의 특정한 목적들을 가지고 관제화시켰던 조합들의 좀 유형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자급자족을 통해서 채소조합이 원주, 삼척, 춘천에 생겼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식량 배급 통제조합 연합회가 설치되었고, 그리고 뭐 춘성군의 신북의 단위조합 농촌과 농민들의 사례도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신북의 그 농협 단위조합인데, 이 사례에서는 농촌과 농민들이 지역으로 방문객들을 오게 해서 이제 그런 그 농촌에서의 어떤 그 축제라던가 아니면은 공동체 행사들을 하면서 즐겼던 그런 연대 사례들이 우수 사례로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그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 경제적 불평등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채무, 생활이 어려운데 고금리에 그 채무를 계속 가질 수밖에 없는 이제 서민들에 대한 어려움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고, 이제 이 이면에는 일본인들이 이 안에서 경제적으로 우위를 잡으면서 실제적으로 조선인들의 삶이 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좀 담겨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인물로 황윤수 씨라던가 아니면은 독치가 백인배 씨가 협조조합을 조직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동을 추진하고, 그리고 복지사업까지를 확장시켰던 이런 기록들까지도 다양하게 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전국의 첫 의료협동조합으로 춘성 신동면에서는 면민이 전체 다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서 설립이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이제 추진된 사후의 기록들은 구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록을 이유로 해서 실제로 우리 기억 속에는 이제 어떤 부분들이 남아있을까 하는 것을 70년대, 80년대는 주로 신용협동조합 운동을 통해서 볼 수 있었고, 90년대 이후로는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먹거리나 농업, 그리고 지역순환 경제라던가 실업 극복, 교육과 돌봄 이런 측면에서의 협동조합 운동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20여 분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만들게 되었고요. 신용협동조합이 전체적으로는 60년대부터 국내에서 신용협동조합의 여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여러 가지 이제 영향들이 있었습니다. 신협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원주 신협이 66년에 창립이 되고, 가깝게는 원주와 춘천 사이를 오가면서 가톨릭 농민회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가톨릭 교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신협에 대한 이제 영향을 받고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으로 연결되면서 서로 이제 지역 안에서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움직임들이 싹트게 된 지점들이 맥락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72년에 강원지구 평의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협동조합법이 바로 이어서 공포가 되고요. 원주 밝음신협이 만들어지고, 춘천에서도 드디어 72년에 지금은 이제 뭐 KT 춘천신협이지만 그때는 전신국 신협이라고 전화국 신협이라고 많이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국 신협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 곳에 이제 신협들이 줄줄이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있는 방곡 신협은 박명근님의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을 한 사실입니다. 춘천에 한 4개 정도의 천주교 공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소 중에서 아마 그 농촌 단위의 작은 공소다 보니까 천주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이제 신협 운동들이 있었다라고 추정은 되는데, 그 4곳 중에서도 확인된 것은 강촌의 방곡 신협,
이곳에서는 실제로 신협을 사업으로 하고 네, 강원도 20번째 인가를 받은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후에 그 가톨릭 농민회와 연결해서 이제 확장을 시도하였으나 네, 잘 되지 않았던 네, 그런 신협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지역 신협들이 이제 가톨릭이나 아니면 기독교 그리고 이제 다양한 방식의 설립들을 계속 해오다가 거의 90년대 초반엔 전성기였고 그리고 90년 후반에 IMF와 아니면 부실대출 이런 이제 어려움들을 통해서 대부분의 신협들이 대거 폐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들을 극복을 해오면서 현재는 춘천에 4개의 신협들로 통폐합된 상황으로 연결되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런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90년대부터는 여기에 시장님 계셨지만 91년도에 10월에 봄내 생협을 설립해서 97년까지 운영을 했던 봄내 생협에 대한 네,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95년 방주 공동체를 시작으로 해서 춘천 두레 생협과 이제 2009년 사전 모임부터 시작해서 11년에 매장을 내고 2011년 마찬가지로 춘천 I급 생협과 한살림들이 본격적으로 지역에서 이제 생협 매장 운영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들이 90년대 후반, 2010년대부터 네,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좀 대표적인 것들이 춘천 두레생협인데 연역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역 안에서 필요한 것들, 네, 일자리와 관련된 먹거리와 관련된 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네, 사업으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지역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협동조합들에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지점들을 돌아보게 만드는 네, 그런 사례이고요. 좀 흥미로웠던 것은 1996년 저희가 이제 자활기업으로 많이 보고 있는 것들의 그 맥락 속에서 96년 자활 시범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실제 실업 그리고 자활 공동체로 갔던 것들이 춘천 안에서는 12개 시민단체 중심으로 실업 극복을 위한 춘천 시민운동 협의회 춘실협이라는 것이 구성이 되었고 이제 이 춘실협을 구성해서 지역 전반에서 실업 극복을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세이만 건축사업단을 시작을 하게 되고 주거환경 개선이랑 일용직 근로자 건설의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어서 이후에 춘천 자활지원센터라던가 아니면 이후에 이제 세이만 건축사업단이 자활산업 그리고 그 후에 유안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진행을 돼가는 이제 이런 맥락의 사례를 함께 보았는데요. 초기에 이 자활사업 자체가 노동자 생산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 자체에 꿈을 꾸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된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실업을 위해서 협동조직체로 어떠한 움직임들을 만들어 왔었는가. 물론 지금 자활을 보는 그 맥락이 초기에 의도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 취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고요. 현재 파트에서는 2000년 후반에 교육과 돌봄, 특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 돌봄 공동체에 대한 사례로 사회적 협동조합 별빛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로 비영리 개인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농촌 유학을 하게 되고 교육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네, 지금은 노인 돌봄인 우리마을 119까지 해서 대상이 확장되는 그런 돌봄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봄내 살림을 통해서 춘천 친환경 농산물 유통 사업단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여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했던 그런 사례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 꼭 협동조합이 아니어도 다양한 협동 조직체로 지역 안에서의 어떤 협동기금을 만드는 묻지마 종잣돈이라던가 아니면은 춘천 지역의 물품들을 공동 브랜드를 만들었던 봄내가 잘한다.
이런 움직임들도 각각의 이 맥락 속에서 연계된 춘천 시민들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자생적인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런 그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앞으로에 대해서 어떤 것들의 생각들을 가져야 할까라고 했을 때 나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되고 우리가 결국 나를 위해서 내가 사회를 만드는 사람이 된다는 이런 순환적인 구조를 함께 좀 공동으로 유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협동조합의 다양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전에는 먹고 사는 것과 일자리, 주거 이런 것들이 가장 궁극적인 해결의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사업적 성과가 아니어도 다양하게 연결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사회의 욕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좀 열려있는 협동조합들을 상상하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협동이나 이런 것이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화되고 생활화될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현재 파트는 지금 협동조합 운영이 현황에 대한 것인데, 이 현황에 대한 것은 협동조합 지원센터가 이미 이제 실태조사를 21년 상반기에 진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살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여기를 좀 꿰뚫는 지점은 협동조합의 지속 운영을 위한 기반이 다각화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공공영역에 대한 사업 수행이 증가되기도 하고 또 요구되는 지점을 반영해서 민간협력 방안의 그런 구조들을 만들고 그 자원들을 다양하게 연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많이 확장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지점들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운영 현황이라던가 애로사항에 대한 것을 감안했을 때는 사회적 금융이라던가 지역 자산화 등의 자원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신협, 협동조합, 지자체 간의 지역순환 경제 활성화 구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함께 그리는 그림들을 협의해 나가는 과정들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의 관계 가치가 조합원들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과 맞물려서 함께 움직여야 된다. 가치만 중요시하거나 사업만 중요시하거나 하는 기울어진 형태가 아니라 두 가지를 함께 운영시킬 수 있는 그런 두 바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서로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살피면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신협에서는 사회적 기업들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농업조직에서는 실질적으로 농민조합원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과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후계자 양성에 대한 시급성이 굉장히 크게 강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인력 양성 지원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이런 협동의 과정들을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클 수 있는 교육과정이 중요하다. 지역 대학과 함께 만들 수 있는 이런 커뮤니티 베이스 러닝과 같은 그런 일상의 교육이 그 협동을 통해서 경험으로 채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간담회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과거에서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까지를 다 정리를 해보면 협동의 가치와 지향을 하는 입장에서는 생태계 조성에 대한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누군가가 맡아서 책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두가 함께 이 생태계 조성 노력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지점이고요. 일상의 피로가 해결되는 것이 협동조합을 유지시키는데 그거 공동의 필요에 대해서는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들이 필요하다. 공공성의 확장, 이 공공성이 확장된다는 것은 결국 공동체를 그만큼 더 강화시켰을 때 이 공공성이 점점 더 커질 수 있겠죠. 또한 다양한 필요와 존중, 이전과는 달라질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것들을 존중하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존하는 것.
그리고 조합원을 확대하는 것이 어느 조합에서나 또 이제 필요한 지점일 텐데요. 건강한 협동조합을 만드는 방향성을 명확히 한다면 이 조합원 확대로도 연결되고 많은 조합원들이 협동조합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선순환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사라고 하는 좀 다소 거칠기도 하고요. 주먹구구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앞으로의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기반들을 어떻게 마련해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지역의 경험, 실패의 경험도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서로에 대한 살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아무리 성공한 사례라도 지역성이 고려된 그런 협동조합에 대한 발견과 성장이 조망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체 공동체에 이정표를 두고 그 안에서 서로 색깔을 갖추어 가면서 자유롭게 커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도시라는 것은 결국 협동하는 도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협동조합들의 성장을 꾸준히 지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정말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춘천 협동조합 운동사는 9월에 발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제가 꼭 기억하고 책을 직접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우리 자리를 함께 해주신 분들,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끝까지 이 자리 지킨 우리 대단한 우리들 격려하면서 박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했던 모델 발굴의 결과 보고서는 저희 센터 홈페이지에 업로드 예정입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보실 수 있고요. 이상으로 2021년 춘천 협동조합의 날 기념 브라보 협동 라이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는 길 모두 안전히 돌아가시고, 오늘 행사를 진행해 준 우리 협동조합 오석조 대표님과 조합원들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